자, 어느새 가일복 12번 마지막 작품인데, 자, 일단은 가를 읽기 전에 이 나작품과 다작품의 작가를 보세요. 나작품 작가 누구? 최만식이지. 최만식 하면 무슨 작품 떠오르지 않아? 최만식. 뭐 표현실의 청개구리도 있고, 아, 다들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염상섭이라는 이름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참고로 이 두 사람은 한국문학의 풍자문학의 대가들이야. 염상섭 그리고 최만식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풍자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염상섭 최만식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문구 씨의 작품도 나와 있는데 이 우리들은 동네 황씨라는 작품. 아, 내 내용 진짜 골 때리고 웃겨요. 한번 차고삼 읽어보시고. 자, 어쨌든 이런 두 작품을 통해서 이 풍자라는 것이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는지, 풍자문학의 특색과 서술자, 그리고 등장인물, 독자 간의 거리관계를 파악하는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앞에 있었던 질문들은 그냥 빠르게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이제 좀 읽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갈래지문 한번 읽어보면서 가지문 한번 정리합니다. 됐죠? 자, 가지문 얘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봐. 문학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형식 중 하나가 풍자이다. 풍자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특징, 현실을 바라보는 주체의 태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른 형식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자, 첫 번째, 풍자는 세 가지 차별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네. 그 차별점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죠. 우선 풍자가 표현하려는 것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이다. 당연한 소리. 사회적 모순이나 가치의 전도가 무슨 뜻이야? 뒤집혀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돈이 중요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해. 우리는 되게 고민 안 하고 여기서 고민했으면 큰일 난 거야. 고민하면 안 되지. 저기 1,0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저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뭘 주스러 갈래? 사람이어야지. 거기서 고민하면 큰일 난 거야 지금. 아무튼 간에 자, 사람의 목숨이 돈도 귀해. 하지만 기업체라든가, 그치? 영리 집단에서는 사람 목숨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사람의 목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으면 대충 하청업체에서 사람이 죽은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음. 이렇게 해서 손 떼버리고 나몰라라고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뭐 어쨌든 가치의 전도, 가치가 뒤집혀버린 현실의 문제로 인식될수록 문학은 이를 풍자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이때 풍자의 주체가 취하는 태도는 현실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주체는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폭로하고 공격한다. 자, 몇 가지 키워드들이 막 나왔는데 한번 잠깐만 스톱하고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나올 얘기니까 선생님 그냥 한 번에 더 동시에 정리할게요. 이 뒤에 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자. 우리가 보통 해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직역하자면 웃긴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근데 이 해학은 기본적으로 원래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연민의 해학이 있고 풍자의 해학이 있죠. 연민한다는 것은 대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동조하도록 만들어주는 해학. 참고로 이 두 개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게 흥부가나 흥부전 같은 작품이라서 설명을 해보자면, 자, 흥부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 흥부가 그래서 집을 짓는데 흥부의 아내와 함께 힘을 합해서 수수대를 어디서 들고 와요. 수수대를 그래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집이 어떤 사이즈고 하니 양주 두 부부가 나란히 누워있으면 볼깃장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볼깃장은 엉덩이 말하는 거잖아. 집의 사이즈가 그냥 평면도라고 칠게 이런 느낌이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이 겨우 이렇게 끄덕하고 누워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집이 너무 조그마니까 여기 엉덩이 볼깃장을 애들이 땅 치고 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놀더라라고 말하거든. 되게 어처구니 없고 웃긴 장면이야. 그쵸? 흥부마누라의 엉덩이가 애들의 술래치기 판이 되는 거죠. 왜? 벽에 있는 판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웃기는데 중요한 건 이 장면을 왜 보여주냐는 거야. 아니 저 바보 그딴 것도 집이라고 지었어? 그게 아니죠. 그만큼 가난하다. 재산이 없다는 뜻이잖아. 연민의 의미를 지녀. 그런데 풍자의 코드를 보면 바로 놀부를 생각하면 되죠. 놀부의 심술 장면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놀부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씨앗부터 남달랐다고 하잖아. 자라나는 호박의 말뚝박기. 호박의 말뚝을 박으면 썩겠죠. 자라야 되는데 말뚝을 박아서 뚫어버린 거니까. 오케이?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 똥을 누고 있는 애. 야, 재밌겠지. 하면서 팍 앉혀버리는 거야. 그죠? 또 초상집에 가서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애기 태어난 집에서 억지로 뚫고 들어가서 막 장난치고, 일단 나쁜 짓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열거와 해악을 통해서 결국엔 대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치? 동조라기보다 이건 안타까움이라고 좀 바꿔쓸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해악은 참고로 이쪽 라인의 해악인 걸 좀 알아두시고 비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해악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좀 더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거든 중간에 아까. 자, 여기 잠깐 까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주체는 어쨌든 대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주체는 인식적 가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때 풍자를 하는 주체는 뭐예요? 인식적이고 가치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말을 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설명하려면 서술자가 걔보다 상대적 우위에 놓여 있어야지 그 풍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이지. 선생님이 비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수르야.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까불 수가 없어. 신랄한 풍자가 가능할까? 야, 10억 줄 테니까 닥쳐봐. 네! 당장 닥칠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위를 가졌다는 얘기는 대상을 이렇게 깔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가 도덕적으로 됐든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극단적이고 도덕적으로 됐든 윤리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인식적으로 됐든 그 존재보다 뭘 지녀야 된다? 우위성을 지녀야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풍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우위에 있어야 하며 주목할 점은 풍자에서 비판은 웃음을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거 방금 설명한 내용이었죠? 풍자의 웃음은 대상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는 냉소이다. 그러면서 풍자의 주체는 현실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휘화화하거나 자기 폭로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비판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렇죠? 해악은 웃음이라고 했고 그 웃음은 풍자와 비판의 경우는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풍자는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독자가 그러한 현실을 냉소하게 하는 문장 형식이라는 걸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정리했어. 이때 풍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체는 대부분 서술자야. 작가는 자신의 의식을 대변하는 서술자를 내세워 부정적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거나 그러한 인물을 비난하는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해서 독자의 비판적 인식을 끌어내죠. 자, 그러면서 패턴 1번을 설명한 거야. 서술자가 이퀄 작가 의식의 대변인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서술자를 통해서 대상을 비판하는 거면 자, 관계도 잘 보세요. 서술자가 중간에 있고 이 서술자가 해주는 이야기를 독자인 우리가 읽고 있으며 실제로 작품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때 풍자라면 서술자는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1번, 2번. 서술자의 위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술자는 대변인으로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1번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2번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어느 쪽이냐 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자, 좀만 더, 한 번만 더. 얘들아,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서 전개되는 문학 양식이야, 맞지? 소설 속에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의 양상을 서술해주는 서술자. 참고로 그 서술자가 나면 1인칭이고 그치? 그면 3인칭이고 이런 거잖아? 자, 어쨌든 인물이 있고 그치? 여기 인물이 있다고 치자. 선생님이 서술자야. 그리고 이 서술자를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서술자가 얘네들을 비판하고 있다면 서술자는 현재 위치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독자 쪽이지 당연히. 이쪽이 맞지. 독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야. 즉, 이 얘기는 약간 이쪽으로 붙어서 쟤 좀 봐요. 더럽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풍자와 비판의 요런 태도일 때 보통 이 얘기가 선택지로는 뭐로 등장하냐면 독자와 인물 사이에 거리가 멀다라는 단어로 나올 거야. 기억하자.
알겠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독자와 잠깐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거든. 미안해. 서술자지. 얘 또 언제 부러졌어? 에헤이, 잠깐만. 다시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이런 식의 말로 표현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죠? 서술자, 독자, 인물이라고 하는 이 세 관계를 통해서 풍자 문학을 설명할 때는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싶은 거잖아. 비아냥거린다는 얘기는 한쪽에 기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보통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 1번 선택지에서는, 아니 1번의 케이스에서는 표현이 된다. 됐죠? 서술자를 통해서 비판하는 경우 서술자의 위치가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런데 이런 패턴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반면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작품도 있대요. 2번 서술자 자신이 풍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해하자. 1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인식과 가치적 우위에 있는 게 인물보다 서술자가 우위에 있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2번에서는 인식적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독자인 우리가 되겠지. 그리고 서술자는 아마도 뭔가 좀 부족한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이 뒤에 보는 치숙이 바로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작품에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난이나 조롱은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서술자의 부정적 측면은 그의 말하기에서 무지와 부도덕함이 드러나는 자기 폭로의 방식으로 부각되며 독자의 냉소를 끌어내죠. 이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요? 자기 폭로의 형식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게 그게 다거든. 참 부족하거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알았으면 우리 그들보다 조금 더 정상적인 우리 독자가 보는 것,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자를 우리 문학에서 수준 높게 구사한 작가로 채만식과 이문구를 둘 수 있다. 채만식, 태평천하 모르면 안 되지. 윤지원 영감 기억 안 나? 태평천하, 치숙 등의 작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을 함양시키지 않는 거야. 그냥 바보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우민화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전도, 또 나오는 전도 뒤집혀버린 가치의식을 비판했고요. 채만식의 풍자를 개성하는 이문구는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어떤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의 농촌 공동체가 연대의식을 잃고 소멸되는 문제를 소시민적 인물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냉소를 이끌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볼까? 지금 여기서 1번 패턴과 2번 패턴을 얘기했잖아. 1번 패턴이 바로 두 번째 작품 우리 동네 이씨라는 우리 동네 화씨였지? 우리 동네 화씨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이 치숙이라는 작품인 거야.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 거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지문 부분까지 꼼꼼하게 읽은 이유를 이해해줘. 알겠죠? 이 풍자라는 개념은 해가 가고 날이 간다고 해서 달 커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점점 중요해진다.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작품들을 아는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 한번 펼쳐볼까요? 자, 두 번째 치숙 한번 가봅시다. 작품은 아주 단순합니다. 치숙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치숙. 치는 수치스럽다 할 때 그 치예요. 부끄럽다는 뜻이죠. 부끄러운 숙부, 숙모. 풀어서 해석해봐. 숙부와 숙모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 삼촌. 오케이? 삼촌이야. 부끄러운 삼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작품에는 한 아이가 나오고요. 이 아이의 삼촌이 나오고요. 두 명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민화 정책에 완벽하게 물들어 있는 부족한 서술자야. 뭐라고? 친구가 서술자라고 했어?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아이가 삼촌을 뭐 하냐면 비판할 것입니다. 근데 그 비판의 이유가 이
이 삼촌은 나름대로 대학물도 먹었고, 그럼 일종의 대상이죠. 대학물도 먹었고 공부 좀 했다는 친구고 열심히 산업에 옆구리 낼 사람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백수인 거거든. 자기 눈에인 거예요. 실은 이쪽은 사회운동, 사회주의 운동합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백수로 보여. 그래서 막 삼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삼촌 왜 그렇게 살아? 삼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삼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느껴지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말을 뱉어내면 뱉어낼수록 얘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일단 그 특징이라는 거야. 이건 제 특징이다. 자, 지속 부분 그럼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참고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렇지 주인공이라고 해도 되겠다. 나는 참고로 이제 일본인 집에 심부름꾼으로 살아요. 사환이라고도 하거든. 보통 이제 어리고 약간 똘똘한 편의 아이는 뭔가 심부름 시키기가 참 좋거든. 재빠르고도 해서 편지 심부름, 뭐 잔돈 바꾸기 심부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인공인 나는 완전히 우민함에 있어서 일본 사람이 나의 모든 미래의 책임을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인물이야.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삼촌이 원래 이제 유학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중간에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거래. 공산주의. 참고로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많이 심취해 있었죠.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있거든. 이론적으로. 근데 참고로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원인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잖아.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인간의 본능은 뭐다? 이기적이며 동시에 편한 걸 추구해. 우리는 계속 선생님이 서서 수업하잖아. 선생님 지금 꿈은 앉아서 수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앉아있으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누워서는 불가능한가? 생각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예전에 TV를 리모컨 컨트롤을 할 때 리모컨이 없었던 시기에는 직접 가서 탈칵탈칵 돌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리모컨을 만들었지. 우와, 신세계야!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걸 원해. 징이야, 뭐 켜줘. 한번 켜주잖아. 말로 하지 이제는. 점점점 편해서 나중에는 뇌파로 조작하겠지. 그거 아니야. 시리 아니야. 미안. 얘도 이러잖아. 나중에 이제 아마 시리가 왜 말해? 뭐 이런 존재들이 뇌파로만 이제 막 생각을 해서 에어컨이 켜졌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 에어컨이 켜지는 시대 다 오겠죠. 올 겁니다. 올 것 같아요. 금방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있긴 있지 않나? 이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용화를 못할 뿐이에요. 저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신마비에 걸린 환자의 뇌파에다가 특정한 장치를 걸어가지고 이걸 스크린으로 띄운 다음에 연습을 시켜주니까 거기다가 글씨를 쓰더라 이거야. 연습하니까. 사지마비라서 그냥 눈만 깜빡깜빡한 사람인데 글씨를 쓰는 거야. 목이 말라요 이렇게. 답답해요 이렇게. 대단하죠. 자,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운동을 하다가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징역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쉽게 일자리를 얻지 못했으며 심지어 병까지 얻었기 때문에 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노는 거지. 집에 얹혀서. 자, 그런 삼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너무 안타까운 건데, 자, 우리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 집 다이쇼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의 그 주인, 그러니까 주인을 한자란다. 한자로 주인을 일본어로 읽으면 다이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우리 주인이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을요. 나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기원해주고 신용을 하니까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첨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눈치거든요. 아이의 상태를 보자. 완벽한 친일 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해주면 그 사람이 뭐라도 해주지 않겠느냐. 네? 그죠? 그러거들라 그것을 언덕으로 삼아서, 언덕 삼는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야. 나는 30년 동안 60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겁니다. 목표는 뭐예요? 10만 원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 환경의 보호라든가 우주의 보호까지 안 가도 좋아요. 하지만 인간의 목표가 10만 원? 그러니까 이건 있는 느낌이지. 선생님, 제 인생의 목표는 10억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름답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솔직히, 그죠? 그냥 그 목표가 돈인 거잖아.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다이니까 이게 1조라면 말이 달라. 솔직히 말하자면, 그치? 선생님, 저는 제 평생 1조 원을 모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모으면 뭐 할 건데? 아, 멋진 은퇴 생활을 즐겨야죠. 멋있긴 하다, 그지? 과정만 좋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아무튼 10만 원이라면 조선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니까 떵떵 거리고 살 게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 다이초도 한 마리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교수한테 장가를 들 거예요. 그래서 내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내지, 일본 사람들에게 그들의 안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땅을 말하는 거지. 이거 일본이야. 그러면 나는 일본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난 결혼도 일본 사람이랑 하고 싶어. 자,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 골라서 중매까지 줘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죠. 난 조선 여자는 거저줘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비해서 너무 안 돼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참한 여자는 너무 순전적이기만 해서 재미가 없다. 또 신식 여자는 식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깨나라는 뜻이니까 유식하다는 뜻이겠죠? 식자가 들었다는 게 건방지게서 못 쓰고 도무지 그래서 조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발이 다 쓸데없다 이 말이죠.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인물이 개개 일자로 다 이쁘고 얌전하고 상냥하고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고 좋으나 좋아? 근데 봐봐, 이렇게 편협하고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는 인식할 수 있잖아. 한쪽은 일방적으로 좋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나쁘다. 자, 이런 식의 발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고 있어? 자기 폭로가 벌어지면 확인할 수 있지. 얼마나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혹은 이거 좋은 말이 있다. 왜곡된 민족의식.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자기는 일본 사람이길 원해. 일본인처럼 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자기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지연자한테 장가만 들 게 아니에요. 성명도 내지인으로 갈고 창씨개명 말하는 거지.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인 옷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로 해야 됩니다. 조선 학교는 너절해가지고 애를 버려놓기 딱 좋아요. 그리고 나는 조선 말부터 딱 걷어치우고 국어만 쓸 거예요. 국어. 요새 말하는 국어는 무슨 말? 일본 말이겠지. 이렇게 다 생활 법칙도부터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 말을 쓰고 일본인처럼 살아가는 이슈가 뭔데? 돈 먹으려고. 속물적이죠. 자, 이런 점이 있었고요. 자, 그 뒷부분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폭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장면은 왜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이 삼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얼마나 부족한 서술자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장면인 거야. 정말 중요한 장면이기도 해. 가자. 사람이라는 거는 얘야, 누구를 물러놓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삼촌이 조카인 나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첨이요? 자기가 아첨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 아이는 무슨 소리냐 하는 거지? 저 위로는 재화, 밑으로는 가림.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우선. 지금 이 제도의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서만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없고 나는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는 거야.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까지 더러움이 없다. 무슨 말 뜻이겠어? 생활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일이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다 굽혀버린 채 죽은 듯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시체나 다름없다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자,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뭐요? 사람이란 존재가 밥 두 그릇이 밥 한 그릇보다 무조건 배부른 건 아니다. 어쨌든 한 그릇을 먹으면 배부르지 않느냐. 한 그릇이나 두 그릇이나 똑같다. 지나친 욕심은 경계해야 한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나가 반응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그건 무슨 뜻인데요? 모르죠 지금. 지금 이 아저씨는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얘가 똑바로 이해하길 바라면서 은근적 우회적 말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고급진 화법입니다. 근데 우리 나는 하나도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 목표를 일본에 하겠다는 그거 말하는 거야, 얘야. 에?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나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수가 없어요. 네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해봤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공부한 결과가 그러면 할 말은 없어. 하지만 너는 딴 뜻으로 그러는 것 같아. 다른 뜻이 뭔데요? 네 주인 비위 맞추고 이 부위 맞추고 그러는 거잖아. 나 당연한 거죠. 다이쇼 주인님의 신용을 받아야 되고 이웃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 없어? 없어. 우미는지? 이제 거꾸로 아저씨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하니까.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셔.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참 모릅니다. 시방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시오? 야, 네? 네가 지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에 호남이 튀었다고 그랬지? 네. 한국같이 10만 원 모은다며?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은 다르기도 하지만 자, 생각해볼까? 여기서 말하는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 즉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은 뭘 말하는 거야? 돈 많이 벌기. 즉 속물적 가치. 반대로 내가 말하는 세상 물정은 뭔데요?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봐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세상 물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개의 캐릭터들은 코드를 만들어냈으면 이런 건 읽으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야 돼요. 한쪽은 말 그대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고 한쪽은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 차이점이 나오면 신경 쓰여야 된다. 네? 사람이란 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정없이 그러나 세차게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라는 거야. 결국 그에 지배해서 따라가는 거야. 별 수 없는 거란다. 인류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단다 얘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그런 게 있어. 지금 어때요? 요즘 시대는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그쵸? 모든 대상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고 데이터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장 주문하는 것도 생각해봐. 옛날에 지금 정작 선생님 부모 세대만 해도 시장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는 게 되게 익숙하다고. 근데 너희들은 어때? 우리들은 어때?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온라인 더 편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온라인에서 제품 후기 읽어보고 이 제품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면서 거기 사이트 찾아가지고 결제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그거는 네가 아무리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뛰어가봤자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란다라고 말하니까 네? 쉽게 말하자면 계획이나 계획을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작품 안 어렵죠? 작품의 기본적인 구도와 틀이. 선생님이 지금 이 작품은 전체 스토리도 말해드리지 않았고 인물이 누구누구 나왔고 중간에 누구누구가 있고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너무나 뭐랄까 어리숙한 아이인 나, 그리고 그런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삼촌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삼촌은 그러면 긍정적인 인물인가요? 전혀 아니죠. 이런 아이에게조차 비판받는 삼촌은 말 그대로 실천력이 사라져버린 지식인, 힘없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거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삼촌을 비판하는 아이 역시 가장 이 작품의 핵심적인 비판의 대상이다. 오케이? 의문화되어버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장면이 나와도 솔직히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작품은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역시 이 장면도, 이 작품도 치숙의 시작하는 장면이라든가 끝나는 장면 몇 가지를 다 실어놨으니까, 자, 참고로 작품도 안 길어요. 안 기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우리 동네 황씨라고 하는 작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까지 하고 시작하고, 우리 동네 황씨. 자, 이문구 씨의 작품이고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시리즈의 연작 소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우리 동네 황씨 말고 우리 동네 이씨도 실어놨거든. 한번 읽어는 봐주세요. 혹시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우리 동네 황씨. 아까 우리 그 전체 작품의 지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서술자를 통해 서술자가 작가의식의 대변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나타난다. 이 작품이 바로 황씨가 비판의 대상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농촌 공동체가 있었어. 공동체가 있어. 그리고 얘들아, 공동체라고 하는 건 좋게 말하면 정이야.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근데 선생님은 정이라는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은 해, 개인적으로. 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니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둘이 옆집,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예를 들어
준서랑 옆집 사이야. 갑자기 선생님이 준서네 집 비밀번호 삐삐삐 누르고 들어가서 TV를 틀어놓고 에어컨 딱 틀고 오케이? 수박 하나 없나? 먹어. 아 수박 상했네. 아 이 사람들 똑바로 안 하나? 막 그러고 있다가 옆에 설거지거리가 쌓여있어. 아 이 새끼 설거지 안 하나? 설거지해. 어떤 느낌인지 감 잡혀? 이러고 청소도 좀 해놓고 이렇게 더럽게 살아 좀. 이렇게 공부 똑바로 안 하나? 나 정리도 해놓고 가야지? 그럼 가는 거야. 그래놓고 지나가는데 야 수박 잘 먹었어 그러는 거야 지나가니까. 대신 내 설거지는 내가 해놨음 오케이? 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좀 약간 좀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집들의 그런 특성들이 뭐냐면 막 아무렇지나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 않아. 나의 어떤 사생활보다는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중요한 것들이야.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활이 굉장히 버거웠고 힘겨울 거야. 사생활이 보호받는 구역이 없거든. 그런 특징이 있어. 자, 아무튼 그런 농정 공동체가 있는데 마을에 황씨라는 인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황씨는 말 그대로 도시물 좀 먹은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속물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수재민 돕기 의연금 뭐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한 공동체 회의가 한번 만들어진 거야. 참 정말 정의사회야. 참고로 이제 경기도 시흥 쪽에 물난리가 나고 이랬다는 뉴스가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그 얘기만 보여줘.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집이 막 토사무채 파묻혀 있고 막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집이 파묻혀 버렸으니까. 막 TV를 찍어주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오케이? 말잖아. 좋게 말하면 그거.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마을끼리 회의를 했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돈을 보내주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이 풍족해서 보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자 돈은 돈대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하고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좀 보내자. 생필품, 물, 라면, 휴지, 옷가지 이런 것들, 이불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거 보내자고 협의를 했어.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야. 황씨가 아까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라고 했었지. 이 사람은 돈 주는 거 겁내 싫어. 예를 들어 그럼 5만 원을 모으겠는데 5천 원 주는 거야. 이것도 너무 아까워 하면서. 돈도 적게 내고요. 심지어 물건은 뭘 내놓냐면 팬티를 줘요. 팬티도 입던 팬티 줘요. 얘들아, 니들은 남이 입던 팬티 입을 수 있냐? 상상이나 할 수 있어? 남이 입던 팬티를 내가 입는다. 소름 돋죠? 저 군대 가면 하게 될 거예요. 군대 가면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지금도 되게 웃긴 게 군대 가면 있잖아. 보급이 조금 부족하거든. 항상 뭐든지 부족해. 이게 팬티의 뒷면이야. 이게 엉덩이 닿는 부분.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놨어. 박형준. 국방색 팬티 있잖아. 국방색 팬티 뒷면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써놨어. 안 뺏기려고. 진짜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의 엉덩이에는 한테 내 이름이 박혀있었지. 근데 행군이나 무슨 군사훈련이 있었던 다음날에 이제 사람들이 다 빨래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정리하고 내놔야 되잖아. 근데 고참들은 그게 귀찮거든? 그러면 잘 말라있는 팬티를 훔쳐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입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갑자기 내 팬티가 없는 거잖아. 참고로 군대에서는 보급점검이라고 해서 이 팬티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주 큰 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든 다시 또 팬티를 메꿔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했겠니? 한밤중. 그렇지. 한밤중에 몰래 가서 여유 있는 팬티 이렇게 손에 건물대에 집어넣고 그건 이제부터 내 팬티야. 그렇게 돼. 그리고 나중에 이 탁구들 팬티는 옆수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작업할 때 이렇게 바지가 쭉 내려가잖아. 쉽게 말해서 팬티 보이잖아. 그때 여기가 보이더라고? 저거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보이고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저거 이어보면 탁형준인 것 같은데? 하지만 팬티 내놔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 팬티가 저기서 살고 있구나. 잘 지내렴.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새 팬티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새 팬티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입고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도 이럴까는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아무튼 선생님 때는 그랬었어. 그래서 약간 원초적인 인간들에서 좀 종합생. 자, 아무튼 입던 팬티를 내놓은 거야. 상식적으로 이거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맞잖아요. 그건 군대라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만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황씨는 얼마나 못돼 처먹은 녀석이 됐겠니.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작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자의 입장을 통해서 황씨라고 하는 대상이 완전히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돼버려요. 마지막에 어떤 장면까지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황씨 때문에 열받잖아. 아니 무슨 도와서 서로 좀 돕자는데 얘는 온갖 태클 다 걸어. 그래서 나중에 보란듯이 황씨의 팬티를 깃발에 꼽아가지고 마을 입구에 빡 박아놔요. 엿먹으라는 거지 이거지. 네 팬티를 여러분들 마을 입구에 걸어놓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형준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형준이 팬티를 종로학원 입구에 꽂아놓은 거야. 형준 팬티라고 써볼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사단이 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되게 웃기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약간 뭐랄까 하지만 끝날 때 이 황씨는 어쨌든 이 마을의 어떤 포섭되는 느낌으로 끝나기는 해. 작품의 주제가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에 이장이 중간에 어떤 협의책도 만들어주고 황씨도 나름대로 그냥 수긍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떤지 봅시다. 자, 봐봐. 그날 만상에는 안양시흥제역의 수재민 의연금 객출. 이거 얘들아 오타 아니에요. 객출이라고 하는 게 각각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각출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낸다? 객출이 맞아요. 이렇게. 토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서울물굴도 먹고 있으니까 그만한 눈치쯤은 누구보다 먼저 어려웠던 사람이 황. 그러나 자, 황은 어떤 사람이냐? 성수기가 되어 값이 채기 전, 챈다는 얘기는 값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마을 공동으로 황색이 져서 사야 한다느니 김장으로 쓸 소금을 목에 몽땅 흥정에다가 나누자느니 하면서 재배 불릴 소리만 짓거렸던 것이다. 자, 무슨 소리냐? 옛날 사람들은 뭐 김장이나 이런 연중 행사들이 다 있었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김장을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배추, 소금, 새우젓갈 이런 식의 부재료들의 재료값이 같은 타이밍에 올리겠지. 근데 황씨는 그 와중에도 이득을 보고 싶은 거야.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으자. 생각보다 좀 모으자는 얘기는 특이하죠? 근데 이 목표는 이유는 뭐예요? 내 혼자서 10만 원어치 사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마을 사람들의 뭐 돈을 모아서 500만 원어치를 사면 분명히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누자. 그럼 나 10만 원어치를 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황씨가 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이라고. 자, 빈말로라도 동네 형편 생각해서 가을에 주기로 하고 값이 솟기 전에 어여에 직접 거간꾼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서 이제 흥정하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야. 요즘 말로는